불륜 막장 복수극입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라베뜨의 VIP룸은 따뜻한 촛불로 가득했다. 오늘은 이서진과 김도현의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지난 5년간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서진은 보라색 원피스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와 온화한 미소가 그녀의 성실한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결혼 후 5년간 그녀는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남편의 뒷바라지, 시댁 모시기,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든 일을 성심성의껏 해내고 있었다. 도현은 네이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그는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가정적이고 성실한 남편으로 통했다. 서진과 결혼한 후 그는 꾸준히 승진가도를 달려왔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모범적인 부부라고 부러워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진의 친동생 이하은도 함께 있었다. 하은은 언니보다 4살 어린 28이었다. 긴 생머리와 인형 같은 얼굴을 가진 그녀는 패션 브랜드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언니와는 달리 자유분방하고 세련된 스타일이었다. 언제나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고 남자들의 시선을 끄는 매력적인 여성이었다. 언니, 형부 정말 축하해요. 하은이 샴페인 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다. 서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을 바라봤다. 사랑하는 남편과 소중한 동생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은은 대학교 때부터 서진의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다.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니 내외와 가까워진 것이다. 하은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이 더 따뜻해. 서진이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도현도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었다. 그러게. 하은이가 우리 집 분위기 메이커야. 세 사람이 건배를 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우연히 도현과 하은이 잔을 부딪히면서 교환하는 시선을 포착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도현의 눈빛에는 평소 서진을 바라볼 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더 깊고 더 간절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하은 역시 그런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받아주고 있었다. 불과 2, 3초에 불과한 짧은 순간이었지만 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잔을 놓으려던 서진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샴페인이 조금 흘러 테이블볼을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도현과 하은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언니 괜찮아? 하은이 서진의 창백해진 얼굴을 보며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서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었다. 방금 전 본 것이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케이크를 자르면서도 서진은 계속 두 사람을 관찰했다. 도현이 하은에게 케이크를 건네줄 때 손끝이 스치는 순간, 하은이 도현을 부를 때의 목소리 톤, 그리고 두 사람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의 자연스러운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서진에게는 의심의 근거로 보였다.
형부, 요즘 회사는 어때요? 하은이 도현에게 관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바쁘긴 하지만 재미있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아서. 도현이 대답하며 하은을 바라봤다. 그 시선이 또다시 서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남편이 자신의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나 다정해 보였다. 단순한 형부, 처제 사이의 친밀함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 보였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하은이 화장실에 가는 사이 도현은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다. 메시지가 오는 것 같았는데 그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더욱 답답해졌다. 자기야, 누가 연락 온 거야?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회사 후배가 업무 관련해서. 도현이 핸드폰을 빠르게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서진은 직감했다. 그 메시지가 회사 후배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은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직후 도현이 메시지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진은 계속 침묵을 지켰다. 도현은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고 하은은 뒷자리에서 졸고 있는 척했다. 하지만 서진은 백미러를 통해 하은이 종종 도현을 바라보는 것을 목격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후 하은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도현은 샤워를 하러 갔다. 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겨봤다. 모든 것이 자신의 착각이기를 바랐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옆에서 잠든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서진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단지 불안한 마음만 가득했을 뿐이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에 대한 의심을 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서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가족 안의 깊숙이. 결혼 기념일 이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서진의 불안은 점점 구체적인 의심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작은 징조들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도현과 하은의 행동 패턴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는 서진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도현의 귀가 시간이었다. 평소에도 야근이 잦은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더욱 늦어졌다. 그것도 하은이 집에 있는 날에만 유독 일찍 들어오곤 했다. 하은이 친구들과 외출한 날에는 오히려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다. 어느 목요일 저녁 서진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하은의 방에서 나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도현이 벌써 집에 와 있었던 것이다. 평소라면 8시는 되어야 들어오는데 아직 6시 반이었다. 하은아,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서진이 부엌에서 나와 물었다. 하은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도현과 하은이 나란히 앉아 하은의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어깨가 맞닿을 정도였다. 아, 언니. 형부가 회사 일로 일찍 들어왔는데 제가 디자인한 작품들 보여드리고 있었어요. 하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도현도 고개를 돌려 서진을 바라봤다. 하은이 정말 실력이 좋더라고. 우리 회사 디자인팀보다 낫겠어. 그 말에 하은은 수줍게 웃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하은이 이렇게 수줍어하는 모습을 서진은 본 적이 없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도현이 하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하는 모습이었다.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나와서 먹자. 서진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진은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세밀하게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었다. 도현이 하은에게 반찬을 권할 때의 다정한 목소리, 하은이 도현의 잔에 물을 따라줄 때의 자연스러운 손길, 그리고 두 사람이 농담을 주고받을 때의 은밀한 미소까지. 며칠 후에는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서진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서 도현의 차를 발견했다. 이상했다. 분명히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늦을 거라고 했는데. 서진은 조용히 집으로 올라갔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어봤다. 거실에서 도현과 하은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다. 더 친밀하고 더 사적인 대화였다. 정말 괜찮을까?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다. 걱정하지 마. 서진이는 눈치채지 못할 거야. 도현의 대답이 서진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진은 문 앞에서 몇 분간 망설였다.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다. 결국 그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열었다. 여보, 벌써 왔어? 서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거실에서 도현과 하은이 급하게 거리를 벌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거실로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각각 소파 양끝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하은의 얼굴이 약간 붉어져 있었고 도현은 어색하게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회의 일찍 끝났나? 서진이 물었다.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도현이 TV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다. 도현의 목소리에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미묘한 떨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은이 평소보다 말이 없다는 것도. 그날 밤 서진은 도현이 잠든 후 그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메시지 목록을 확인해 보니 하은과의 대화가 의외로 많았다. 그것도 서진이 모르는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이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몇 개의 메시지는 서진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오늘 언니가 없을 때 카페에서 만날까? 하은의 메시지였다. 좋아. 2시에 평소 그곳에서. 도현의 답장이었다. 평소 그곳이라니. 둘만의 아지트가 있다는 뜻이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더 위로 올라가 보니 비슷한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다. 언니한테는 비밀이야. 우리만의 시간이니까. 하은의 메시지가 서진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당연하지. 서진이는 알 필요 없어. 도현의 답장을 보는 순간 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며칠 전 메시지였다. 바로 결혼 기념일 전날 밤에 주고받은 것이었다. 내일 언니 기념일인데 괜찮을까? 하은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히려 더 스릴 있을 거야. 서진이가 우리를 의심하지 못하게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도현의 답장이었다. 서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갔다. 메스꺼움과 현기증이 몰려왔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두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것도 결혼 기념일까지 이용해서.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차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도현과 하은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지만 이제 서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언니, 오늘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하은이 말했다. 그래? 재미있게 보고 와.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다. 하은이 친구가 아닌 도현과 만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두 사람이 자신 몰래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지도. 나도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도현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알았어. 저녁은 뭐 먹고 싶어? 서진이 물었다.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으니까. 도현이 서진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다. 그 키스가 서진에게는 독처럼 느껴졌다.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키스할 수 있는 남편이 끔찍했다. 두 사람이 모두 나간 후 서진은 하은의 방을 뒤져봤다. 무엇인가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것 같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예쁜 편지지에 쓰인 메모가 있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언니 몰래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고마워. 사랑해. 하은의 필체였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자신의 남편과 친동생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피로 맺어진 가족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 하은의 방에서 발견한 메모를 본 후 서진은 더 이상 우연이나 착각으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고 싶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가족을 파괴할 수도 있는 폭탄 같은 진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신중해야 했다. 다음 며칠간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면서도 예민하게 두 사람을 관찰했다. 매일 아침 도현이 출근할 때 입고 간 옷, 저녁에 돌아왔을 때의 모습, 그리고 하은의 외출 패턴까지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다. 마치 사립 탐정처럼 세심하게 체크했다. 화요일 아침 도현은 흰색 와이셔츠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출근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갔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다. 서진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해 두었다. 하은은 오전 중에 친구와 쇼핑하러 간다며 나갔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하은의 친구들은 대부분 평일 오전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른 약속이 있을 것이었다. 저녁 8시 도현이 집으로 돌아왔다. 서진은 현관에서 그를 맞이하면서 은밀히 관찰했다.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고 와이셔츠 소매 단추 하나가 풀어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그의 와이셔츠에서 나는 냄새였다. 오늘 힘들었어? 서진이 도현의 재킷을 받으며 물었다. 응, 좀 바빴어.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졌어. 도현이 대답하며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다. 서진은 도현의 재킷을 옷장에 걸면서 주머니를 확인해 봤다. 보통은 명함이나 영수증 정도가 들어있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작고 반짝이는 물건이었다. 그것을 꺼내 본 순간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은이 즐겨 착용하는 진주 머리핀이었다. 서진이 하은의 20대 생일 선물로 사준 바로 그 머리핀이었다. 왜 도현의 재킷 주머니에 하은의 머리핀이 들어있는 것일까? 서진의 손이 떨렸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도현과 하은이 함께 있었다는 물리적인 증거였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여보, 저녁 뭐 먹을까? 도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며 물었다. 서진은 머리핀을 주머니에 숨기고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냉장고에 있는 걸로 간단하게 해먹자.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서진은 생각했다. 언제 하은에게 이 머리핀에 대해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을까? 8시 30분쯤 하은이 돌아왔다. 언니, 형부 안녕하세요. 하은이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인사했다. 하지만 서진의 눈에는 하은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였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도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이상했다. 하은아, 머리핀 어디 갔어? 평소에 항상 하고 다니던 그 진주 머리핀 말이야. 서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다. 하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 그게 어디서 떨어뜨린 것 같아. 찾고 있는데 안 보여. 서진은 하은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하은은 항상 거짓말을 할 때 눈을 깜빡거렸다. 그 머리핀 정말 예뻤는데. 언니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거잖아. 서진이 계속 압박했다. 맞아. 정말 아까워. 다시 찾아봐야겠어. 하은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다. 도현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목 근육이 미묘하게 경직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도현은 벌써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다음 날 오전 하은이 출근한 후 서진은 하은의 방을 다시 뒤져봤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다. 화장대 서랍, 옷장, 책상 아래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다. 화장대 거울 뒤에서 서진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도현과 하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것도 친밀한 포즈로. 도현이 하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하은은 도현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다. 배경을 보니 근교의 어떤 펜션 같은 곳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하은의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서진이 친정에 다녀온다며 하루 집을 비운 그날이었다. 두 사람은 그 기회를 이용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이었다. 서진은 사진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자신이 친정 부모님을 돌보러 간 사이에 남편과 동생이 연인처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분노로, 분노가 절망으로 바뀌어 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명품 액세서리들과 값비싼 속옷들이 숨겨져 있었다. 하은의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들이었다. 분명히 도현이 사준 것들이었다. 특히 한 개의 목걸이가 서진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서진이 몇 달 전에 보석점에서 보고 갖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당시 도현은 너무 비싸다며 사주지 않았는데 하은에게는 사준 것이었다. 서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도현이 자신에게는 아끼면서 하은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썼다는 것. 그리고 하은 역시 그런 선물들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는 것. 침실로 돌아온 서진은 도현의 옷장도 뒤져봤다. 그의 와이셔츠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니 여러 벌에서 립스틱 자국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진이 사용하는 색깔이 아닌 하은이 즐겨 사용하는 진한 빨간색이었다. 또한 도현의 지갑에서는 하은과 함께 찍은 증명사진 크기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도현과 하은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완전한 불륜 관계에 있었다. 그것도 꽤 오랫동안. 서진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서진은 모든 증거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들이 자신을 바보로 만든 만큼 그녀도 똑똑하게 대응해야 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하은아, 내일 같이 쇼핑 갈래? 오랜만에 자매끼리. 서진이 제안했다. 좋아요, 언니. 오랜만에 둘이서 시간 보내요. 하은이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내일 쇼핑을 하면서 하은에게 모든 것을 추궁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을 듣고 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토요일 오후 서진과 하은은 약속대로 쇼핑을 나갔다. 하지만 서진의 목적은 쇼핑이 아니었다. 하은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이용해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서진은 마침내 동생과 마주 앉았다. 언니,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서 시간 보내니까 좋다. 하은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웃었다. 서진은 하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여전히 순수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다. 하은이 얼마나 완벽하게 자신을 속여왔는지 깨닫고 있었다. 하은아, 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달라졌다고요? 어떻게요? 하은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예뻐졌어. 그리고 뭔가 행복해 보여. 좋은 사람이라도 생겼어? 그 질문에 하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일이 잘 되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서진은 하은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은이 좋아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보이는 특유의 표정이었다. 예전에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그런 표정을 지었었다. 정말? 혹시 형부랑 사이가 좀 더 가까워진 건 아니야? 서진이 직접적으로 물었다. 하은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다. 커피잔을 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 형부는 그냥 좋은 형부 같은 존재죠. 그래? 그런데 요즘 너희 둘이 자주 같이 있는 것 같던데. 언니가 바쁠 때 심심해서 그런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서진은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인했으니 이제는 직접 확인할 차례였다. 하은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서진이 가방에서 진주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하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디서 찾았어요? 도현 재킷 주머니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적당한 핑계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하은아, 솔직히 말해. 너와 도현 사이에 뭔가 있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다. 하은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서진은 답을 기다렸다. 카페의 소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팽팽한 분위기였다. 언니,
하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그 한마디로 서진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정말로 자신의 남편과 친동생이 불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야?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6개월 전부터. 하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6개월.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었다. 서진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 6개월 동안 이들이 자신을 속여왔던 것이다. 왜 하필 내 남편이어야 했어? 하은이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죄책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언니는 모를 거예요. 형부가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서진은 귀를 의심했다. 지금 하은이 자신을 탓하고 있는 것인가? 외로워했다고? 그게 불륜의 이유가 돼? 언니는 항상 바빴잖아요. 형부한테 관심도 없고 집에만 있으면서도 정작 남편은 돌보지 않고. 서진의 분노가 폭발했다. 뭐라고? 내가 도현을 돌보지 않았다고? 사실이잖아요. 형부가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언니는 몰라요. 저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한다고 했어요. 그 순간 서진은 깨달았다. 하은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자 카페의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서진은 자리를 정리하고 밖으로 나갔다. 하은도 따라 나왔다. 언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너희가 선택한 거잖아.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서진은 더 이상 하은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다.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어머니, 내일 집에 가도 될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날 일요일 서진은 부모님 집에 갔다. 이태준과 박선영은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니, 서진아? 이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다. 이 말을 한 번 하면 가족 전체가 파괴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 어머니. 도현이와 하은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태준의 얼굴이 굳어졌고 박선영은 딸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그게? 이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박선영이 일어서서 서진에게 다가왔다. 서진아,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은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요. 서진은 가방에서 준비해둔 사진들과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도현과 하은이 함께 찍은 사진, 하은이 받은 명품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도현의 재킷에서 나온 머리핀까지. 이태준은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다. 평생 쌓아온 가문의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에이, 이런 일이. 이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하은이를 당장 불러. 박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후 하은이 부모님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집에 들어왔지만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하은아, 이게 다 사실이니?
이태준이 사진들을 하은 앞에 던지며 물었다. 하은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네, 사실이에요. 그 순간 이태준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 집안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 아버지, 저희는 진짜 사랑해요. 언니가 형부를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하은의 뻔뻔한 대답에 서진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부모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인가? 너희가 사랑한다고? 그게 남의 남편을 빼앗는 이유가 되냐? 이태준이 소리쳤다. 가족의 첫 번째 폭풍이 시작되었다. 하은이 부모 앞에서까지 당당하게 불륜을 인정한 순간 이태준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다. 평생 가문의 명예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딸의 배신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다. 더욱이 그 상대가 사위라는 사실은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 집안 체면을 생각은 하고 그런 짓을 한 거냐? 이태준이 하은을 향해 소리쳤다. 하은은 아버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 선을 넘은 이상 후회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사랑에는 체면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이라고? 그게 내 언니 남편을 빼앗는 이유가 되냐? 박선영은 두 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서진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하은의 뻔뻔한 태도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어머니, 뭔가 말씀하실 게 있으시죠? 서진이 어머니의 복잡한 표정을 읽으며 물었다. 박선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실제로 몇 달 전부터 도현과 하은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했던 것이다. 나는 정말 몰랐어. 박선영이 떠듬거리며 말했다. 하지만 서진은 어머니의 거짓말을 알아챘다. 어머니 특유의 눈빛 회피, 손가락을 비비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다. 어머니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박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조금은 느꼈어. 하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서진은 어머니의 고백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자신만 바보처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들이 모두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현이었다. 하은에게서 급한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세요? 도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태준이 도현을 노려봤다. 그의 눈에는 사위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다. 한때는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이런 배신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도현, 너 지금까지 우리를 뭘로 본 거냐? 도현은 상황을 파악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 딸 둘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진은 도현이 들어온 후의 분위기 변화를 지켜봤다. 하은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 도현이 하은을 먼저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정작 자신은 투명인간 취급받는 것까지. 도현 씨,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당신을 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도현은 서진을 바라봤다. 한때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아내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부담스럽기만 했다. 그에게는 하은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다. 서진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 사이는 이미 뭐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은이 끼어들었다. 언니, 이제 그만해요. 형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 말에 서진은 경악했다. 하은이 마치 자신이 승리자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언니의 남편을 빼앗고도 당당하게 나서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은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지키지 못한 걸 제가 지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 순간 이태준이 하은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다. 딸에게 손을 댄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이 집안의 수치야. 당장 도현과 관계를 끊어. 하은은 뺨을 만지며 아버지를 노려봤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순종적인 딸의 모습이 없었다. 오히려 반항적이고 도전적인 표정이었다. 싫어요. 저는 형부를 사랑해요. 사랑이라고? 그게 사랑이야? 도현이 하은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아버님, 하은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 모습을 본 이태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사위가 자신의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딸을 보호하고 있었다. 너희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지만 하은과 도현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했다. 그 모습을 본 서진은 자신이 완전히 배제당했다는 것을 느꼈다. 박선영이 중재하려 했다. 진정해, 여보. 그리고 애들아, 너희도 너무 심하다. 어머니도 이들 편이세요? 서진이 절망스럽게 물었다.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해야겠니? 서진은 어머니의 말에 더욱 절망했다. 가족 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분노하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었고 어머니는 사실상 중립을 지키려 했다. 그럼 저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서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하은이 대답했다. 언니, 이혼하세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세요.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하은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정말 이러려고? 서진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도현과 하은은 서로를 바라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이미 서진이라는 존재가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 순간 서진은 결심했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자신을 이렇게 배신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이태준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내가 이런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나. 가문의 명예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가족은 완전히 분열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배신이 있었다. 부모님 집에서의 격렬한 대립 이후 서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잔혹한 현실이었다. 도현과 하은은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녀 앞에서 연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서진이 집에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서 도현과 하은이 다정하게 영화를 보고 있었다. 하은은 도현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고 도현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마치 서진이 투명인간인 양 행동하고 있었다. 집에 왔어? 도현이 서진을 힐끔 보며 인사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바로 하은에게 돌아갔다.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다. 남편도 동생도 심지어 부모님마저 자신을 진심으로 지지해주지 않았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체계적으로 복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우습게 본 만큼 그녀도 그들을 무너뜨려야 했다. 첫 번째 타겟은 도현이었다. 서진은 도현의 회사 생활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의 출장비 정산 내역, 접대비 사용 현황, 그리고 최근에 맡고 있는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까지. 결혼 5년 동안 남편의 일을 뒷바라지해온 덕분에 그의 업무 패턴을 잘 알고 있었다. 조사 결과 도현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은과의 만남에 사용한 호텔비를 출장비로 처리한 것, 하은에게 사준 명품들을 회사 접대비로 정산한 것,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와의 회식비를 조작한 것까지. 모든 것이 명확한 횡령이었다. 서진은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도현의 회사 감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국세청에도 같은 자료를 보냈다. 탈세 혐의도 함께 신고한 것이다. 다음 타겟은 하은이었다. 서진은 하은의 직장과 사생활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은이 다니는 패션 회사의 내부 사정, 그녀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과거 연애사까지. 조사 과정에서 서진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하은이 현재 회사에 입사할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이었다. 해외 유학 경력을 과장했고 전 직장의 경력도 부풀렸다. 더욱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표절한 의혹도 있었다. 서진은 이 모든 증거를 하은의 회사 인사팀과 해당 프로젝트의 원 저작권자에게 보냈다. 동시에 패션업계의 여러 매체에도 제보했다. 표절 스캔들은 디자이너에게는 치명적이었다. 며칠 후 도현에게 첫 번째 타격이 시작되었다. 회사 감사팀에서 그를 호출했다.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도현은 집에 돌아와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하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회사에서 감사를 받게 됐어. 누군가 나를 신고한 것 같아. 서진은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시작에 불과했다. 일주일 후 하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 회사에서 그녀의 학력 위조와 표절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더욱이 패션 전문지에서 관련 기사를 내보내면서 업계 전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언니, 이거 언니가 한 거 맞죠? 하은이 서진을 찾아와 따졌다. 서진은 설거지를 하면서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복수하시려는 거예요? 복수? 나는 그냥 진실을 알렸을 뿐이야. 하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동안 언니를 우습게 보았는데 이렇게 치밀하고 냉정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한 달이 지나자 도현과 하은의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도현은 회사에서 대기발령을 받았고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다.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컸고 탈세 혐의도 명확했다. 하은은 회사에서 징계해고당했다. 표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고 학력 위조까지 밝혀지면서 패션업계에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다. 더욱이 원 저작권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도 위기를 맞았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고립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고 예전의 달콤함은 사라졌다.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도현이 하은에게 소리쳤다. 저 때문이라고요? 형부가 먼저 유혹했잖아요. 그들의 다툼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서진은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사회적 시선이었다. 도현의 횡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들의 불륜도 함께 알려졌다. 처제와 바람을 피우고 그 비용을 회사 돈으로 댔다는 추악한 이야기였다. 이웃들도 그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아파트 복도에서 만나면 수군거렸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어색한 분위기였다. 도현과 하은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부모님 집에서도 연락이 끊겼다. 이태주는 도현과 하은을 완전히 단절했고 박선영도 더 이상 딸들을 만나려 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무너진 것이다. 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차분히 지켜봤다. 그녀가 당한 고통을 그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배신당한 절망감, 사회적 고립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서진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그들이 완전히 몰락할 때까지 그녀의 복수는 계속될 것이었다. 밤마다 서진은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도현과 하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법,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서진의 복수가 본격화된 지 2달 후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도현의 횡령 사건이 대형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진이 언론사에 제보한 자료들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되었다. KBC 뉴스의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앵커가 침통한 표정으로 뉴스를 진행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 회사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하여 처제와의 불륜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도현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지만 주변 사람들은 누구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뉴스에서 그의 불륜 상대가 처제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 서진은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복수가 성공했다는 만족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치욕스러운 과거가 전국에 알려졌다는 부담감도 컸다. 도현은 회사에서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것도 중징계 해고였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검찰 수사도 본격화되어 구속 수사까지 검토되고 있었다. 이게 다 내 짓이지? 도현이 집에 돌아와서 서진을 찾아와 따졌다. 서진은 차분하게 차를 우리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잘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해요? 언론사에 제보한 거 맞잖아. 증거라도 있어요? 도현은 할 말이 없었다. 서진이 한 일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하은의 상황은 더욱 참혹했다. 패션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된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일반인들까지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언론에서 불륜 디자이너, 표절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보도했기 때문이다.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카페에 가도 마트에 가도 심지어 집 앞 아파트 단지에서도 시선이 따가웠다.
하은은 점점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졌다. 언니, 제발 그만해요. 하은이 서진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뭘 그만하라는 거야? 이 모든 게 언니가 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망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서진은 하은을 차갑게 내려다봤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약한 거야. 하은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언니가 이렇게 냉정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언론 보도 이후 가족들에게도 큰 파장이 일었다. 이태주는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업체에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거래처들이 딸들 때문에 가문 이미지가 안 좋다며 계약을 꺼리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태준이 평생 회원으로 활동하던 향후회에서 제명된 것이었다. 가문의 불명예를 가져왔다는 이유였다. 평생 쌓아온 인맥과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박선영도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활동하던 부녀회와 종교 모임에서도 연락이 끊겼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동네에서도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다. 이 모든 게 내 복수 때문이야. 이태준이 서진에게 전화로 소리쳤다. 아버지, 저는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그들이 한 짓의 대가예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도 괜찮다는 거냐?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이태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서진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한편 도현과 하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시선 속에서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고 결국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너 때문이야. 도현이 하은에게 소리쳤다. 저 때문이라고요? 형부가 먼저 저를 유혹했잖아요. 내가 언제 유혹했어? 내가 먼저 유혹한 거잖아.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치열하게 싸웠다. 어려움 속에서 진짜 사랑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경제적 파탄이었다. 도현은 실직 상태에서 손해배상까지 떠안았고 하은 역시 표절 소송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두 사람 모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집세도 낼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다. 한때 넓은 아파트에서 여유롭게 살던 그들이 좁은 원룸에서 다투며 지내게 된 것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 말았을 텐데. 하은이 후회하며 울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을 지경까지 와 있었다. 언론에서는 후속 보도들이 계속 이어졌다. 도현의 과거 이력, 하은의 표절 의혹, 그리고 두 사람의 불륜 행각까지. 매일같이 새로운 기사가 나왔고 인터넷에서는 그들을 조롱하는 댓글들이 넘쳐났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들의 사진이 돌아다니며 불륜남, 표절녀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인터넷의 특성상 한번 퍼진 이미지는 절대 지워지지 않았다. 서진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이 자신에게 준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있었다. 배신당한 절망감, 사회적 매장, 경제적 파탄까지.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진에게는 마지막 계획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 말이다. 어느 날 밤 서진은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도현과 하은, 그리고 이 가문의 마지막 몰락이 시작될 것이었다. 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복수가 완성된 지 8개월 후 서진은 마침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왔다고 느꼈다. 도현은 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다. 하은은 표절 소송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패션업계에서는 영구히 매장되었다. 지금은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최저임금으로 공장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가족들의 몰락도 처참했다. 이태주는 사업체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평생 쌓아온 서울에서의 인맥과 지위를 모두 포기한 채였다. 박선영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두 딸 모두에게서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서진은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다.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안에 치밀했던 시간들, 그들이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느꼈던 차가운 만족감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이었다. 오후 늦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은 누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몇 달 만에 나타난 하은이었다. 한때 화려하고 자신감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지만 윤기가 없었고 값싼 옷을 입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서진은 박스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하은을 바라봤다. 더 이상 분노나 미움 같은 격렬한 감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먼 과거의 일을 보는 것 같은 담담한 기분이었다. 언니. 하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진은 대답 대신 계속 짐을 정리했다. 하은은 서진의 무관심한 태도에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언니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말에도 서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테이프로 박스를 봉하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쳤었어요. 정말 완전히 미쳤었다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했다.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서진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하은의 참회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진에게는 더 이상 하은에게 쏟을 감정적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나쁜 년이었어요. 하은이 바닥에 이마를 대며 울었다. 매일 죽고 싶어요. 정말 매일 죽고 싶다고요.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럼 죽어. 차가운 목소리였다. 하은은 충격을 받아 고개를 들었다.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나는 더 이상 상관없어. 하은은 더욱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진은 돌아서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30분 후 하은은 결국 포기하고 집을 나갔다. 서진은 창문으로 하은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봤다. 다음 날 이사업체가 와서 짐을 모두 옮겼다. 서진의 새로운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다.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전세로 얻은 곳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완전히 새로운 동네라는 점이었다.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서진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복수도 끝났고 과거와의 인연도 모두 정리했다. 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한 달 후 서진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의미였다. 카페는 작았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았다.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직접 만든 디저트를 준비하며 차분한 일상을 만들어갔다. 복수에 몰두했던 지난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함이었다.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처 직장인들이 아침 커피를 마시러 오고 오후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러 왔다. 저녁에는 산책하던 사람들이 차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갔다. 어느 날 오후 한 남성 손님이 서진에게 말을 걸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이 근처 카페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서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해요. 정성스럽게 내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 동네에 이런 보석 같은 카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 남자는 선량해 보이는 인상이었다. 서진은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복수에만 매몰되어 있던 시간 이후로는 처음이었다. 1년이 지나자 서진의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 복수심에 불타던 차가운 여자가 아니라 따뜻하고 평온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여자가 되었다. 가끔 과거를 떠올릴 때도 있었다. 도현과의 결혼 생활, 하은과의 자매애, 그리고 치밀했던 복수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어느 저녁 서진은 한강변을 산책하며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한강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서진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핏줄이라도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그 순간부터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진 새로운 장을 써나갈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온전히 서진 자신이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서진의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